이번 시간에 우리 기말 결산 과정하고 그러니까 세무 조정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반 결산 과정은 이제 오류 확인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 체크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하고, 현금 예금 조정에 대한 기능, 그다음에 결산 자료 수집과 정리, 재무제표 확정, 표준 재무제표 작성 과정으로 제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먼저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중복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게 되면 결산 전 금액하고 결산 반영 금액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에 숫자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중으로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그러니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여기에 나오는 F7번에 있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비용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다 보면 이중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 과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정자산 감가상각 쪽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중 계상된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하는 방법도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재무제표와 관련되는 건데,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표준재무제표 제출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기업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는 자, 예를 들어서 외화 외상 매출금 대 대손 충당금, 이런 부분이 자 5천만 원에 500만 원에서 4,500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외화 외상 매출금이나 이런 계정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자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계정 과목이. 그래서 추가로 설정을 하게 될 텐데, 추가로 계정 과목을 만들게 될 텐데, 그때 표준 재무제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잘못 연결을 하거나 오류가 생기게 되면 표준 재무제표에 들어가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5천만 원만 딸랑 나타나고 나머지가 이렇게 별도로 분리돼 버리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분리돼 버리면 나중에 이 표준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우리가 재무제표 증명원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 표준 재무제표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99.99%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소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법인세 그러니까 세무조정의 기본적인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정 부분인데, 납세 의무 부분입니다. 자, 법인세 납세 의무는 자, 내국법인과 영리법인, 그러니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그 다음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 차익, 청산소득, 기업의 미환류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 포괄주의로 과세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뒤쪽에서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 양도 차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차 납부를 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12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까지 취득한 겁니다. 이때 양도한 게 아니고요. 그때 취득했던 부동산을 지금 양도한다면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겠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 부분도 그러니까 기억을 해놔 놓으시면 오래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 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정관상 종료일까지입니다. 다만 이제 설립일 전에 생긴 소득이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정관상 종료일까지, 즉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않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정관 종료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연도가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인 설립 비용과 설립일 이후 발생되는 법인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자, 비용 발생 시점이 최초 설립할 때는 당기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비용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설립일 이후에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발생되는 그러니까 비용들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상각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법인 설립일 이후에 자본금 증자할 때 관련되는 비용들을 비용 처리 형식으로 많이 처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비용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했을 때는 증자 후 자본금이, 그죠? 후 자본금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죠? 재무상태표 자본금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두 개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증자했는데 자본금이 다른,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금하고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자본금하고 다른 경우들이 가끔 나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은 순자산 증가세의 입장에서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순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순자산이 증가했는데 왜 과세를 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세무조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혼선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기말 재고 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늘어납니다라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늘어납니다라고 답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이 왜 늘어나는지를 매출원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원가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의 답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음 질문에서 막혀버립니다. 자, 기말 사채 가격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순자산이 늘어났을 때 과세소득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과세소득, 모든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찾아진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걸 보시면 순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입니다.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입니다. 여기에 부채를 왼쪽으로 넘기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차감하면 기말자본이 나오고요. 기말자본은 기말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말순자산의 구성요소가 기초자본에서 증자, 감자를 다 고려를 한 다음에 당기 순손익을 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당기순 손익을 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기말 순자산, 즉 기말 자산이 늘어나면 기말 부채가 고정이 되어 있고 하면 기말 자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말 자본이 늘어나는데 기초 자본, 증자, 감자, 배당이 고정되어 있다면 당기순 손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기말 재고 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늘어납니다. 자, 순자산이 늘어나면 즉 자본이 늘어났죠. 자본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것과 같은 논리로 제가 질문드렸던 기말 부채. 기말 부채가 늘어나면 기말 자산이 고정돼 있으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늘어났으니까 자본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자본이 줄어드는데 기초, 증자, 감자, 배당 관련되는 부분이 고정돼 있다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산식들은 굉장히 회계학 오랫동안 공부해야 배우는 산식이 아닙니다. 회계학 처음 공부하면 다 배우는 산식입니다. 근데 처음 공부할 때 기초를 익힌 다음에 그건 잠시 덮어두고 중급회계나 이런 쪽에 가서 비용 계산, 감가상각비 얼마 계산되고 뭐 이런 부분들로만 계산 위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 당기순이익 계산이 손익계산서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굳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무조정에 들어와서 하다 보면 좀 힘들어 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이 기존보다 2,000원이 증가할 때 당기순이익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10,000원이고 부채 3,000원, 당기순이익 제외한 자본이 5,000원이고요. 당기순손익이 2,000원입니다. 이 경우에 자산이 늘어나면 자산이 12,000원이 되겠죠. 12,000원이 되면 부채가 고정돼 있고 나머지가 다 고정돼 있다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말 재고 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손익계산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손익계산서를 보느냐? 당기순이익이 왜 늘어납니까? 라는 원인을 찾으려면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는 원인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 똑같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근데 부채가 늘어났어요. 부채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증가하면 자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순손익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에 의해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 증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란 말 한마디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 원가명세서가 다 집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 한번 볼까요? 자, 만들어질 때 원가명세서 만들어지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제조원가입니다. 제품제조원가가 어디로 갑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가죠. 매출원가의 단기 매입 부분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포함돼 갖고 매출원가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총액이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구조로 흘러가서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집계해서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 증가설이다라는 한마디, 즉 재무상태표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자, 기업회계에 있어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무회계에 있어 입금, 송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업회계의 수익과 세무회계의 입금 차이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입금산입, 입금불산입이다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과 송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 부분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세무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에서도 기업회계의 자산과 세무회계의 자산이 달라지면 세무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만 사용하고 없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 연계되도록 돼 있죠. 연결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라고 하는 소득처분은 자산과 부채와 관련되는 유보 소득처분이 유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유보는 나중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사후관리를 계속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까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손익계산서만 세무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도 세무조정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에 대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무조정의 방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산조정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송금으로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즉 비용으로 반영돼 있어야만이 세법상 인정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결산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산서와 상관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반영을 해도 되는 세무조정입니다. 결산서에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포함을 시켜서 무조건 반영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산조정 항목들을 대표적인 걸 보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그다음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대손 사유에 해당되는 대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 다음에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손, 뭐 이런 부분들이 결산조정 항목의 대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들 또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들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평가 손실을 인정할 때 그 부분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이건 뒤쪽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생산설비 폐기 손실도 마찬가지 결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산조정 사항 11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조정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할 텐데 이 법인세 신고는 누가 신고할 거냐 하는 겁니다.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서 세무사가 신고하는 부분을 외부 세무조정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은 법인세 신고할 때는 외부조정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외부조정 신고 대상 법인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익금액이 70억 넘었거나 뭐 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외부 조정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법인이 자기 조정으로 외부 조정 세무사를 통해서 법인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무신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조정 대상자는 무조건 세무사가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액 계산하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79페이지에 기멸 결산 과정에 대한 부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이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전표 입력이 끝나고 나면 우리 데이터 분석 관리 쪽에 보시면 데이터 체크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한번 오류를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작이라고 해서 체크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뭐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매출 전표 체크라든가 매일 매출 전표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매일 매출 전표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합계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씩 눌러서 체크를 하시면 관련되는 오류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오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혹시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수시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관리 쪽에서 재무회계 쪽에서 결산관리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관리에서 우리 결산자료 입력을 하기 이전에 현금 예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 예금 조정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현금 예금 조정에는 현금 일괄 조정, 직접 조정, 예금 통장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금이나 보통 예금 조정은 여기에서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법인 예금 통장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기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예금 통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타 전표 입력에 보시면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전표를 처리를 하시게 되면 예금 통장에 대한 시제가 그 날짜별로 딱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금 예금 조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금 일괄 조정이나 직접 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무 대리인 같은 경우에 이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전표를 입력을 하다 보면 일괄 입력 방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예금들이 이제 시차가 맞지 않아서 현금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현금 일괄 조정이나 현금 직접 조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용하게 되면 가지급금이나 가지급금이 상대 계정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예금 부족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관련되는 회계 거래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금을 정확하게 맞추는 쪽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번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많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잔액 100만 원, 최대 잔액 500만 원, 조정 단위는 20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수정 후 잔액이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예금 잔액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서 오른쪽에는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괄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기능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실 때에는 하시되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결산 정리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결산 자료 입력과 관련해서 우리 결산 정리 사항에서 보시면 1번부터 14번까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결산 자료는 결산 시점에서 붕괴는 우리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12월 달에 결산 전표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에서만 입력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 전표에 입력할 수 있느냐, 이 양쪽을 다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기말 재고자산 파악과 관련된 매출원가 붕괴가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붕괴는 결산 자료 입력에서만 매출원가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 전표 입력 쪽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정리하실 거는
결산 자료 입력과 뭡니까 일반 전표 입력 동시에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뭡니까 동시에 가능한 경우에는 결산 자료 입력에서만 입력을 하고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중 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산 기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료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오게 되면 결산 전 금액, 결산 반영 금액 해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저는 이미 결산이 다 끝나 있는데요. 제가 결산 자료를 그러니까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결산 전표를 입력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일괄 삭제 기능을 통해 갖고 전체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삭제한 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자, 12월 달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자, 자산 부채 쪽 지나서 자본 쪽 넘어가게 되면 매출, 제조 원가, 도급 원가, 판관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매출 원가 지금 계정이 없죠. 그죠?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우리 결산 반영 금액인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계산합니다. 기말 재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게 되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하게 되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다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 갖고 전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습니까?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합계 잔액 시산표 다시 조회하면 우리 손익 쪽으로 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자, 매출이 있고요. 매출 원가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 관련되는 부분은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되면서 잔액이 제로가 됩니다. 도급 원가도 마찬가지고요. 매출 원가로 전부 대체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산 자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결산 자료 입력까지 하면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와 우리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까지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결산이 완료됐다라고 했을 때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로 넘어가서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먼저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서 결산 반영 금액에 재고자산 정보라든가 이런 걸 입력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고요.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위에 보시면 우리 F7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F7번 감가상각을 통해 갖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요 감가상각비 결산 반영 금액은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여기 계산되어 있는 금액 있죠. 회사 계상액.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산 반영을 통해서 반영하실 수가 있는데 자, 결산 반영을 통해서 반영하실 때 한번 보시면 결산 반영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되죠. 반영이 되는데 결산 전 금액에 동일한 금액이 있습니다. 유사한 금액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전표 추가하고 결산하시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이중으로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이중으로 계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반영 금액에 금액을 반영하실 때 결산 전 금액에 금액이 있는지 있으면 이중인지 아닌지 체크하신 다음에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손상각 F8번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대손충당금과 그러니까 매출 채권과 관련되는 부분과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충당금 설정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기능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충당금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산 자료 입력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결산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하나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 F4번에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출원가와 경비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회계 처리할 때 경비 코드를 어떤 코드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갖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이나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한번 설정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확정하셔야 되는데 재무제표는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12월 달 조회를 하게 되면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라고 있습니다. 자, 관리용, 제출용은 기업회계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표준용은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00번 코드와 600번대 원가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500번대는 제품 제조 원가에서 제조 원가 명세서고요. 600번대는 공사 원가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여러 업종을 할 때 원가 명세서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자, 손익계산서 조회를 해봅니다. 12월 달까지 관리용, 제출용, 포괄손익, 표준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갑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다음에 자, 이 내용을 전표 추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표 추가하기 전에 전표 추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에 수익 비용 쪽을 보시면 매출이 지금 잔액이 그러니까 대변에 있죠. 매출원가가 잔액이 차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관련되는 부분이 차변, 대변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전표 추가 확인하시면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시 조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과 판관비,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영업외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차변, 대변 잔액이 전부 다 제로가 되면서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손익 계정도 차변, 대변이 잔액이 일치되면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쪽으로 금액이 다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 쪽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만 보더라도 자산부채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고 나머지 잔액들은 전부 제로가 된 상태가 깔끔하게 결산이 완료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마지막으로 조회를 합니다. 12월 달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12월 달.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으로 인식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산이 확정이 되었고요. 확정이 되었고 재무제표까지 확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에 표준재무제표로 갑니다. 자, 표준재무제표는 제가 결산 확정하면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면서 인식할 때 재무상태표처럼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으로 한번 클릭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재무제표가 다 작성이 됐고, 자, 이 표준재무제표를 우리 법인조정으로 가셔갖고, 법인조정으로 가면 과표 및 세액 계산에 표준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에 있는 표준재무상태표부터 하나하나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재무상태표 F12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준손익계산서 F12 불러오기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도 F12 불러오기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영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기본적으로 법인 세무조정 전 단계까지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